무협 토크 주화인마. 마키너리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감정쇼 상품 하품편입니다. 와. 감정쇼. TV쇼 진품 명품을 이름을 빌려왔습니다. 옥션? 네, 옥션이라기보다는 저희 감정하는 시간이죠. 감정. 예. 강호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보물들이 존재합니다.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오늘 몇 개를 골라가지고 저희가 나름대로 감정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 현대에 만약에 존재한다면 음. 가치가 얼마나 할 것인가 네. 그런 생각 해보면 재밌겠네요. 얼마 정도면 저희가 살 수 있을까? 근데 난 벌써부터 뭔가 공허해지네. 왜? 너무 물질적인가? 아니 그게 아니라 네. 우리가 실제 이렇게 다 없는 상상의 아이템들이잖아. 네. 그 비슷한 거라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있어요. 저는 있어요. 비슷한 거 있어요. 준비했습니다. 기대가 되네. 네네. 그래서 오늘 뭐 여러 가지 보물들이 너무 많잖아요. 김용월드 안에서만 따져도 그렇죠. 많죠. 뭐 엄청나게 많이 나오니까 일단 저희가 다루고 있는 사조 3부곡 안에서 좀 추려서 네.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데요. 그 보물이 동물은 제외한 거죠. 네, 동물은 제외죠. 예전에 영물 다뤘으니까. 네. 물론 말이나 이런 것들은 왕이나 군주가 신하에게 하사품으로 내리기도 하지만은 일단 그런 동물들은 저희가 이제 좀 동물을 좀 물건이라 그러면 좀 마음이 아프지 않습니까? 동물의 물자도 그 물건의 물자기는 한데 그 우리랑 교감이 가능한 존재이냐 아니면 교감이 안 되는 사물화된 존재이냐의 차이로 네. 우리는 이제 사물화된 아이템에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아이템, 장비 가능한, 소유 가능한 것에 그렇지.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준님 갖고 나오신 물건이 어떤 물건이신가요? 가장 대표적인 이런 김용 월드 하면 떠오르는 첫 번째로 연상되는 아이템. 네, 저는 사조 3부곡 중에서도 사조 영웅전에서 가장 먼저 등장하는 아이템 중에 하나인데 연희갑을 가지고 와봤습니다. 연희갑. 네. 이게 소설 읽으면 가장 뭔가 갖고 싶은 네. 부러운 아이템이 이거거든요. 연희갑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네네. 연희갑은 우선 한자로 부드러울 연자랑 고슴도치 위자 그리고 갑옷 갑자를 쓰고 있는데요. 그래서 부드러운 고슴도치 같은 갑옷이라고 이해를 하시면은 빠를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도화도의 보물이라서 많이 등장을 할 때 무리민들이 잘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꽤 유명한 보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겉옷 안에 입으면은 밖에서 티가 안 나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못 알아봐요. 속옷이군요, 속옷. 네네. 약간 그런 되게 핏한. 방탄조끼 같은 그러네. 거죠. 네. 방탄조끼. 제 생각엔 그 방탄조끼라기보다는 깔깔이 같은 디자인. 방상 내피. 근데 이제 그 성격은 방탄적인 성격을 갖고 그러면은 있으니까. 그게 이렇게 칼을 맞아도 안 다치는 뭐 그런 성격을 갖고 있는 건가요? 그럼요. 그래서 황룡은 뒤에서 뭐 암기를 던져도 쳐다보지도 않잖아요. 그냥 그걸 입고 있으니까. 얼굴에 맞으면 어쩌고 머리 얼굴만. 뒤통수에 맞으면. 그러면 좀 큰일 나죠. 이게 뒤통수에 날라올지 등에 날라올지 구분을 해야 쳐다보질 않지. 그러면 이게 가슴까지 이렇게 가리는 거예요? 배까지? 그렇죠. 뭐 비교하자면 드래곤볼에 나오는 약간 전투복? 네 전투복이랑 비슷한 이미지처럼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거의 방탄조끼랑 이렇게 비슷한 이런 그 형상일 것 같은데. 기능도 예, 비슷한 문제는 하지만 제가 궁금한 거는 여기 네네. 팔목까지 채워지는 건 아니잖아요. 조끼 형태죠. 약간 조끼 형태로 묘사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팔을 보호하지는 못하는 거잖아.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벌써 한계가 많아. 공격을 들어오니까 얼굴이나 아니, 다리나 팔이나 설명 어떤 이제 이런 시작했는데. 아니 이게 연희갑이 굉장히 중요한 아이템이에요. 그래서 네. 스토리상에서도 전개 과정에서도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네네. 원래는 황룡이 거의 전용템처럼 입고 다니면서 일부를 휘졌는데 템빨 장난 아니죠? 장난 아니죠. 근데 그 후에 이제 딸인 곽부에게 전해지기도 하고 곽부가 엘제한테 입히기도 하고 또 엘제는 남편. 곽부 나편. 네네.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장면은 주백통이 부상을 입어서 황약사가 양보했기 때문에 부상을 입은 주백통이 입었다가 나중에 금륜 법왕과의 피니시 무브가 한번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등장을 하기도 하죠. 피니시 무브. 네네. 연희갑이 등장하는 상황들을 먼저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앞에서도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일단은 누가 보물을 만들었는지는 명확하지가 않지만은
일부의 2권 정도에서 등장을 하는데요. 황룡이 곽정과 함께 왕처일이 독상을 당해가지고 왕부에 잠입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황룡이 영지상인에게 장풍을 맞았는데 영지상인의 손바닥만 구멍이 뻥뻥 나고 오. 그런 상황이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이제 후통해와 사통천이 대화를 하는데 연희갑은 때리거나 차는 쪽이 골탕을 먹는다는 해설이 붙어 있어요. 이런 게 재밌는 것 같아. 대단하네. 이 연희갑의 재미있는 이런 장르적인 재미가 뭐냐면 이거는 이게 부드러운 갑옷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되게 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연희갑의 연자가 부드럽고 약하다라는 뜻인데 고슴도치 그 위자는 그 가시가 있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부드러움 속에 그 공격적인 강함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죠. 게다가 이거는 방탄조기 때문에 자기를 수비하고 보호하는 방어용 무기거든요. 주백통이 마지막에는 피니시 무브 때 한번 공격을 쓰긴 하는데 네, 기본적으로는 상대에 따라 반응하는 네. 그 아이템이라고 방어적인. 할 수 있죠. 네네. 상대가 나에게 우호적이면 그 뭔가 우호적으로 반응하고 상대가 나에게 공격적이고 폭력적이면 반탄하는. 그렇지. 네, 네. 반탄이라고 하죠. 상대가 힘이 세가지고 잘 공격하면 그 공격력만큼 상대를 그치. 공격하게 되는 거예요. 유도랑 비슷한 거죠. 유도랑 그렇다고 어떻게 봐야죠. 보면 네. 상대가 강하게 때리면 강하게 상대가 충격을 받고 상대가 약하게 때리면 상대가 약하게 충격을 받는 좀 거죠. 신묘한 물건이긴 벌써 엄청 하네요. 대단한 아이템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하지만 얼굴과 팔과 다리를 아이, 보호하지 보호하지 못해. 일단 거기까지만. 여기서 가격이 좀 깎일 것 같은데. 거기까지만 일단은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도 굉장히 중요한 스토리 전개에 영향을 미쳐요. 이게 어디냐면은 일부 6권에 황룡이 구양공자를 양강이 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강이 죽였다는 사실을 황룡이 얘기하려고 하니까 구운백골조로 아주 강한 무공이죠. 강한 무공으로 양강이. 네, 양강이 황룡을 죽이려고 입을 다물게 하려고 내리치다가 황룡이 살짝 피해서 왼쪽 어깨를 때리게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그게 어깨를 치지 않고 팔목이나 이런데 다리나 이런 데를 쳤어야 되는데 하필 그 연희갑을 입고 있는 부위를 쳐서 김용 선생이 또 분배니까. 네네. 근데 또 그게 남인이 황룡을 때렸을 때 남이는 이제 강남 7기에 예, 한 사람으로서 이제 그때 황룡을 칠 때는 황룡을 원수로 알고 있었죠. 그렇죠. 그때는 약간 독에 당해서 구양봉이 강남칠계를 참살하지 않습니까? 그때 양강도 있었고 근데 그때 구양봉의 괴사에 의해서 중독이 돼서 정신이 혼미할 때 황룡의 어깨를 치면서 그 독이 연희갑에 묻게 되고 또 이제 약간 인과응보식으로 이거 저희가 방송에서 다뤘었죠. 네네네. 첫 번째 상어, 두 번째 상어, 세 번째 상어. 네 맞습니다. 네 그런 상황을 거의 이끌어내는 좀비 바이러스 같은 대단한 영향력, 감염력을 갖고 있는. 아무튼 양강을 죽이는데 한몫한 그렇죠. 연희갑이라는 스토리상에서도 아주 중요한 매개체죠. 네. 이게 생긴 건 방어군데 사실은 살상용에 더 많이 쓰였어요. 그러네. 이 신조염녀의 주인공인 양과 입장에서는 이게 곽정이나 황룡을 탓할 게 아니라 연희갑을 탓해야 돼. 자꾸 연희갑을 깎아내리시는 것 같아요. 양과의 적은 연희갑이다. 그럴 수도 있긴 하죠. 네네. 연희갑 제가 신기했던 게 네네. 이 항상 황룡이 입고 있는데 곽정이 앉거나 할 때는 아, 맞아요. 손에 빠꾸가 안 들리거든요. 상대에 따라 반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 안기 때문인 거예요? 만약에 곽정이 이렇게 황룡을 죽이려고 가슴에 뭔가 황룡 18장이 날렸다면 그만큼의 이런 그 반탄이 일어나서 곽정이 타격을 입었겠지. 근데 막 엄청 반가워서 세게 앉을 수도 있잖아요. 너무 반가운 나머지 세게 앉았는데 그렇기 빠꾸가 때문에 그거를 이제 동주가 설명을 할 텐데 네. 그렇게 단순한 이런 아주 조악한 이런 기술이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여기에 현대적인 기술이에요. 네. 왜냐하면은 그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참상이 한 번 있었지 않습니까? 강남추계가 죽는. 그래서 그 황약사가 약간 오해를 받아가지고 곽정이 황약사에게 대드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그치. 둘이서 맞싸우고 있을 때 황룡이 그 앞을 가로막거든요. 그때는 뭐 곽정도 눈에 뵈는 게 없는 거예요. 부모님 같은 이제 사부님들이 죽인 원수가 이제 황약사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때 엄청 세게 약간 꺼져 이런 느낌으로 황룡의 어깨를 세게 때리거든요. 그 황룡 어깨에 주목하셔야 되는데요, 청취자분들도. 양강이 황룡을 구운백골조로 때릴 때도 황룡의 어깨를 때리거든요. 왼쪽 어깨예요. 왼쪽 정확히 어깨. 말하면. 그 왼쪽 어깨를 때리고 그 양강은 그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근데 그 같은 어깨를 양강이 아니라 곽정이 때릴 때는 어떻게 돼? 아마 오른쪽 어깨였겠죠.
아마도. 아 그러면 네. 여기서 우리가 가설을 만들 수 있죠. 연희갑은 왼쪽 어깨는 보호하되 오른쪽 어깨는 보호하지 않는 이 서로 비대칭한 이런 그 조끼이다. 아, 제가 해석을 해봤을 때는 현대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볼 때는 이게 착용자의 뇌파를 감지하는 시스템이 내장되어 있는 게 아닌가. 인공지능, 네. AI. 공격해 하면 공격하고. 아, 약간 뭐 드라이빙 이모션이라는 광고 보면 뇌파로 막 바퀴 굴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기능이 있는 게 아닐까 이렇게 한번 생각을 그러면 이제 해봤어요. 김용 선생의 무협서사가 이제 그 3000% 빠지는 이런 설정 전개가 이루어지. 이거는 김용 선생의 뇌파를 감지하는 걸로 하시면 김용 선생의 뇌파를 감지해서 가시가 뻗고 안 뻗고. 그래서 연희갑은 현대적으로도 봤을 때 요새 많이 흉흉하지 않습니까? 자기 보호적인 이런 아이템 하나 있으면 저는 좋겠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 진짜 갖고 싶다. 그렇죠. 그거. 가격이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두운 밤길을 걸을 때 그게 있으면은. 그렇죠. 누가 때리면 친구가 어깨를 두드릴 때는 괜찮아요. 하지만 괴한이 어깨를 때리면 세게 잡거나 하면은 손에 손바닥에 빵꾸가 구멍이 난다. 얼마나 근데 좋습니까? 제가 이제 헐리우드 영화나 드라마 같은 걸 많이 보면 네네. 이게 보통 그 방탄조끼를 입고 이렇게 죽은 줄 알았는데 구사일생으로 살아나는 장면들이 많잖아요. 많죠. 가슴이나 배에 이제 총상을 입었을 때. 근데 그래서 그 뭐 주인공들 보면 그 워킹데드 같은 이런 세계도 그렇고 그 24시의 잭 바우어도 그렇고 많은 이런 극단적인 상황에서 주인공들은 네. 그 상대의 이런 가슴이나 복부에 총을 가격하지 않고 항상 머리를 날립니다. 헤드샷. 요즘 그 I am a hero라는 그 일본 애니 원작으로 한 일본 만화 원작으로 한 영화 있거든요. 네. 그 영화에서도 머리만 날려. 킹스맨에서도 그랬다. 킹스맨도 그렇고 그런 그 현대 이런 그 문화에서는 연희갑은 아무 쓰잘데기 없는 아니, 소용없는 뭐 하이랜더 같은 사람들도 머리 날리잖아요. 하이랜더. 아니 저희가 살면서 하이랜더 같은 상황을 얼마나 겪습니까? 머리에 누가 총을 날립니까? 연희갑 입을 상황은 얼마나 있을까? 아니, 저희가 이제 살다 보면은 누가 저를 공격하거나 할 때 뭐 총을 갖고 머리를 날리거나 하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제 괴한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이렇게 좀 실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스간이 착용감이 좋은 것 같아요. 황황이 항상 입고 다니는 걸 보면은 그 착용감이 나쁘지 않다는 거거든요. 그렇지. 땀도 잘 흡수하고 뭐 이러지 네, 않을까요? 그리고 프리 사이즈 남자가 입었다가 여자가 입었다가 하거든요. 근데 그러네. 밖에서 티가 안 나요. 거의 근데 히트텍에 나는 가깝죠. 궁금한 게 연희갑은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진 걸까? 누가 만들었을까? 어떤 재질로 만들었을까? 이런 게 이제 설명이 안 돼 있거든요. 네. 김용 선생 소설에는. 네, 없어요. 그리고 황약사가 자기 딸에게 입힌 것으로 되어 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딱 한 벌 있잖아. 네, 한 벌 있죠. 그러니까 이것도 너무 완소템이야. 너무 이렇게 레어- 희귀한 레어도가 레어템이야. 레어를 넘어서 유니크템이죠. 그렇지. 진짜. 네네. 하나밖에 만약에 없으니까. 이거를 황약사 정도의 재주라면 제가 예전 방송에서도 한번 말씀드린 적 있지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그 대량 생산할 방법을 연구해야 되지 않을까? 제가 그럼 거의 영업사원 하겠습니다. 대량 생산을 해서 이게 송나라 군대에 네. 병사들에게 다 입혀야지. 우리 쪽 편이 다 하나씩 입고 있어야지. 그러면 뭐 송나라가 천하통일이죠. 그렇지. 그러니까 이게 대량 제작할 정도의 이런 어떤 물품이 아니었다는 거죠. 추측컨대 그 재료가 좀 귀하거나 공정이 복잡하거나 그렇겠죠. 네. 딱 한 벌 있다라는 설정도 이렇게 그 이 레어템의 유니크함을 그렇죠. 보여주는 건데. 희소성을 강화하는. 네, 그러면 이쯤에서 연희갑 한번 감정가 매겨 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쓰셨나요? 예, 썼습니다. 네, 다 같이 공개를 하나, 둘, 셋. 네. 아, 왜 웃어? 왜 웃으시죠? 이삼매님부터. 이삼매님 300만 원 감정가. 300만 원이요? 네. 이거 너무 싸다, 300은. 아니 근데 이게 명품도 아니고. 그냥 이렇게 좀 신기하긴 한데 사실 우리가 한국은 그 뭐지 총기를 네. 허용된 나라도 아니고 그냥 호신용으로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런데 300만 원 이상으로 주고서는 구입할 사람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건 그래. 이게 대량 생산을 하게 되면 가격이 다운되겠죠. 아, 네. 네. 약간 품질도 낮아지면서 300만 원대에 맞춰서 공장에서 찍어내지 않을까? 하청 줘야 되고. 이게 완전 막 그런 어떤 수집으로서의 아름다움이 있는 것도 아니고 진짜 호신용으로만 쓰는 건데
이 이상 돈을 주고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300만 원 네. 감정해 주셨고요. 야부님께서는 저는 10억. 10억? 너무 세시구나. 너무 가치를 인정을 해주셨네요. 그래도. 그러니까 10억 왜냐하면 이게 이 정도의 레어템이면 네. 이게 실제 자기 목숨을 지키고자 하는 용도로 이거를 사람들이 구입하는 게 아니라 돈이 남아도는 사람들은 수집? 자기 딸을 그냥 입히거나 자기에게 소중한 사람 입히거나 자기 뭐 어디 이렇게 뭐 보디가드 운영하는 비용만으로도 억 단위로 들거든요. 네네. 어떤 회장님들? 네. 당연히 이런 거 하나 10억 정도 내고 이렇게 구입해서 입고 다니죠. 근데 100억이면 너무 비싼데 1억이면 너무 싸고 10억 정도면 이게 요트 값도 안 되는 가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트가 그렇군요. 좀 집값은 되네. 10억 정도는 충분히 돈을 들여서 구입할 수 있지 않을까. 이 정도 레어템이면. 네. 저는 한친. 100만 원. 100만 원이요. 아니요, 이사배님과 비슷한 이유로 네. 그렇게까지 여기에 돈을 쓰고 싶지 않아요. 그쵸, 그쵸. 근데 이게 이렇게 다 유니크한데? 자기의 처지에서 얘기하는 거야. 저라고 10억이 있어서 10억을 썼겠어요? 이게 이렇게 유니한 것을. 100만 원어치. 이거 말고 뭔가 요즘에는 공격을 방어하는 방법이 많으니까. 아니 진품 명품에서도 도자기가 10억짜리라고 합시다. 근데 제가 도자기 필요하진 않잖아요. 그럼 가치는 예쁘잖아, 인정을 예쁘잖아. 아니, 가치를 인정해 주셔야 되는 거 제가 아닙니까? 보기에는 이게 사람들이 얼마를 내고 살만하냐의 입장에 서 있을 때랑 이게 자기 돈으로 나한테? 산다면 얼마에 살까 그건 차이가 했을 때랑 있겠네요. 네네. 이게 저도 내 돈으로 사야 된다면 뭐 300만 원, 뭐 500만 원 그 이상을 내기는 어렵겠죠. 근데 이제 남의 돈으로 산다면 한 10억 정도는 낼 수 있지 않을까. 연희갑을 저희 이야기에 끌어와 주신 동주 네네. 대표님 감정가 저는 아주 작게 썼어요. 100억? 100억. 그것도 100억이 자기에게 100억이 있어서 쓴 건 아니죠. 아니죠. 그러니까 상징적인 의미로 사실 뭐 프라이스 리스인데 이거는 가격을 돈으로 환산할 수가 없고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저희가 100억이 없으니까 그 정도의 가치가 있다. 살 수 없을 정도의 가치가 있는 물건이 아닌가. 연희갑. 네. 알겠습니다. 하이테크놀로지, 나노테크 같은. 그러니까 100억이 100만 원처럼 느껴지는 사람에게는 연희갑 같은 전 세계 딱 한 벌밖에 없는 레어템이 내 눈앞에 내가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다. 근데 나에게 100억은 100만 원 같은 돈이야. 그러면 살 수도 있죠. 내가 IS의 수장이다. 항상 저격의 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100억 주지 않겠습니까? 헤드샷 맞으면 끝인데. 아, 그럴 수는 있겠지만. 네. 아무튼 저희 평균 내서 대강 한 7억 정도로 7억으로 결론 내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연희가 7억. 네. 그 다음에는 어떤 걸 저희가 들어볼까요? 다음 아이템 이사매님께서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저는 원래 되게 인형 모으는 걸 좋아하거든요. 인형. 네, 네네. 그래가지고 김경 월드 속에서도 좀 인형이랑 비슷한 보물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철라은상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제가 갖고 싶어서 선택한 그런 보물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소림사 철라한상 말씀. 네, 소림사의 철라은상인데 그 숭산 소림파 나은당의 부문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곽부의 생일 때 무색선사의 부탁으로 곽양에게 생일 선물로 전해진 건데. 곽양의 생일 파티 때. 네. 양과 그쵸. 의 주선으로. 네, 양과지선으로. 그래서 이게 기계 장치가 내부에 있어가지고 두 뚱뚱한 화상 철인형이 소림 나은권을 갖다가 이렇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다투면서. 움직이는 인형이군요. 네, 움직이는 인형이죠.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 무공을 배울 수도 있고. 무공을 배울 수 있나요? 이걸 보면서 똑똑한 사람은 배울 수 있겠죠. 하는 걸 보여주니까. 저는 그렇게 그러니까 생각해요. 나는 무협 영화 엄청 많이 봤는데 왜 하나도 못 배웠어? 구결을 못 배웠으니까. 그러니까 이거 나한권에도 구결이 있지는 않고 그 싸우는 외관, 네. 그 모습만 이렇게 이게 기억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인형이.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보고 얼마나 따라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뭐 무공의 기초가 있는 사람은 따라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그리고 크기가 한 7촌 정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첫 단위로 하면 21cm 정도. 어우. 네, 그리고 생각보다 크네요. 네, 생각보다는 큰 그런 인형들이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인형을 되게 많이 컬렉팅하고 하는데 움직이는 인형은 사실 많지 않거든요. 그 오르골 같은 거 아니면 그래서
그냥 저의 그 인형 컬렉팅적인 관점에서 보자면 이렇게 움직이면서 앞에서 이렇게 무공도 하는 그런 신기한 철 나한상이니까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뭔가 점점 흔하게 느껴지는데. 저희 이거는 나한권을 네. 이거는 근데 그렇게 하죠. 대량 생산이 가능한 아이템이야. 네. 연희각과 달리 그쵸. 현대에도. 근데 이 시절에는 신기하긴 하네요. 이 시절인데 움직이는 거. 인형이잖아. 그렇죠. 또 그 가치가 있긴 있겠죠. 네. 하긴 이때는 건전지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태엽 같은 걸로 움직이죠. 태엽으로 그쵸. 움직이죠. 오토마타라고 하는 그런 비슷한 거 아닐까요? 반영구적으로 쓸 수 있겠군요. 스위스 사람이 만든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이 그때 생일 때 받았었고 그 다음에 후에 이제 의천도룡교에서 곽양이 양가를 그리하면서 소식을 듣기 위해 소림사로 가다가 무색성사를 만나요.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숨겼는데 신랑이라다가 품속에서 이 철 나사 두 개를 떨어뜨려가지고 정체를 들키는 그런 장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네. 자기의 정체를 들키고 싶을 때 반드시 필요한 아이템이군요. 뭐 그렇죠. 감정가가 떨어질 수 있는 아이템이에요. 제가 여기서 이해가 안 가는 거는 네, 아까 전에 7촌 21cm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곽양의 품속에 어떻게 들어가는 거죠, 그게? 두 개인데. 그거는 김용 선생님한테 근데 한번- 예전에는 대단한데? 이렇게 보통 복식 문화가 현대랑 달리 하늘하늘하니까. 그 연희감 얘기할 때도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네.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지 않아요. 맞아.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몸 안에 도포 안에 뭐 이런 장신구나 액세서리 이런 철나 부채도 들어가고. 이런 것만이 아니라 서책들도 많이 넣고 다녔어요. 네. 붓에 손모에. 붓 서책 그리고 온갖 잡다한 이런 물건들을 다 넣고 다녀도 될 정도의 이런 그 대단한 이런 용량을 네. 백팩이 필요 없는. 그렇죠. 네네. 가방 보쯤 같은 것도 물론 갖고 다니긴 했지만 네. 그 옷 안에 이른바 소매 사이에도 많은 물건들을 집어넣을 수가 있거든요. 당연히 예전에 그 구음진경이나 구양진경이나 네. 심지어 그 구음진경이 그 기록된 그 가죽 네. 인피 네네. 같은 경우에도 다 몸 안에 이렇게 휴대하고 그렇죠. 다녔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생각난 건데 제가 태극권을 이제 배우러 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좀 유명하신 역시 분한테. 사면님. 네네. 근데 그땐 이제 구결을 갖다가 그 우리 사부님이 네네. 앞에서 이렇게 시범을 보여주시면 그거를 그냥 그대로 보고 따라하면서 배웠어요. 그랬으니까 이 소림사의 철 나는 사람도 그걸 그대로 따라하면서 뭔가 배울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듭니다. 네, 태극권 끝까지 배웠으면 저도 수영료처럼 될 수 있었을 텐데 개를 넣어서. 저는 장식용으로 아주 훌륭할 것 같아요. 네네, 일단 움직이니까 아이들이 보면 좋아하지 않을까요? 강한 소림사 무공을 배울 수 있다는 거.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외공에 좀 한정되어 그쵸, 있다는 게 외공이 아쉽고 한정. 네. 이렇게 무공의 기본은 내공인데 이거는 이제 내공이 받쳐주지 않는 상태에서 외공만 이렇게 형식적으로 따라 네. 익힐 수 있는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점에서 한계는 명백해. 게다가 그 나한권이 그 같은 동작만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연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소림사 무공이 또 정수를 익히는 것도 아니에요. 외공이 아주 극히 일부를 재미삼아. 네. 물론 이거를 제작한 사람은 이렇게 무공의 고수이고 네. 아주 정교하게 제작했다라고 묘사가 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따라 배울 수 있을 정도로 절도 있게 정확하게 그 규칙을 왜냐면 사람이 할 때는 아무리 정확하게 하더라도 사람에 따라 상황에 따라 조금씩 미세하게 다를 텐데 이거는 완벽하게 로봇처럼 그 나한권을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서 분명 가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현대에서 이걸 거치는 뭐 누가 소림사 무술을 이렇게 배우려고 하진 않을 것 같고 그냥 인테리어적으로 되게 예쁘고 독특한 그런 느낌의 가치가 있지 액션 않을까. 피규어. 네, 액션 피규어. 그리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이거 갖고 있다면 이제 장식장에 장식해 놓고 바라보고 싶을 것 같은 그런 느낌. 원래 그 현대의 부모들은 다 그런 거 아닐까요? 도자기라든가 뭐 서화나 뭐 이런 것도 다 쓸모가 있어라기보단 장식용으로 쓰는 그런 거니까. 장식용 아이템으로서 네. 추천을 하신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소림사의 철 나한상 네. 각자 감정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뭐야 오래된 물건 기준으로 해야 될지 아니면 현대에 내가 살 물건 기준으로 해야 될지 이런 거에 따라 달라져. 자기한테 얼마나 가치가 있게 느껴지나 그거죠. 네, 그러면은 감정가 공개를 해보겠습니다. 네.
자, 동준님부터 역순으로 해볼게요. 아, 네. 저는 좀 26,900원? 많이 썼어요. 26,900원. 세금까지 고려하신 거죠 지금? 네. 왜 26,900원 썼냐면요. 아까 장식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재빠르게 오르골 검색을 해서 최저가를 찾아봤습니다. 저한테는 그거 이상의 의미가 없다. 오르골? 예, 예. 움직이는 약간 인형과 오르골이 비슷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도 오래된 물건이잖아요, 이거. 오래된 물건이긴 한데 프림사에서 아까 전에 만들었고. 저도 당한 게 있으니까 저한테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렇게 싸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 야부님의 감정가. 예, 저는 24,100원입니다. 더한데. 나도 너무 실제 이 나한건을 구현하고 있는 그 인테리어 장식 그 소품을 또 찾았어요, 또? 예, 지마켓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더 디테일하게 찾으셨네. 예, 사진을 보시면 나한건을 실제 구현하고 있는 인형입니다. 아, 그쵸 움직이지 않잖아요. 움직이지는 많죠. 않지만 아까 인테리어 소품으로서의 어떤 가치를 이사매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맞아요, 인테리어 소품이라는 게 하루 종일 움직이는 걸 우리가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럼요. 대부분은 그냥 인테리어 소품이기 때문에 그냥 장식되어 있을 뿐이에요. 그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지마켓에서 파는 24,100원짜리 인테리어 소품과 실질적으로 큰 차이가 없다. 다르죠. 왜냐면 친구들이 왔을 때 한번 보여줄 수 있잖아요. 이거 봐라 이러면서. 네. 아, 빨리 내 거예요. 근데 이게 요즘 10% DC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확히 제 감정가는 21,480원입니다. 너무한데. 80원까지. 제 감정가는 20만 원. 좀 비싸네. 안 좋네, 다들. 평이 안 좋네. 저는 이거 제가 가지고 있는 좀 레어한 액션 피규어 가격을 그대로 했죠. 그러니까 저는 피규어 모으는 재미가 전혀 없어서. 아 그치만 2만 원은 좀 너무했던 그래, 것 같아요. 너무하다. 아니 여기 지금 팔고 있다니까. 근데 이거는 되게 소림사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오래됐고 그리고 제 생각에 움직이기도 그게 하는데. 오래됐잖아요. 네. 그 나한상이 현재에도 존재한다면 네. 아마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너무 오래돼서 고장났다. 아마 이렇게 인테리어 장식용으로만 존재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이게 무슨 태양력으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전기로 움직이는 것도 아니고 네. 폐압으로 움직이는 건데 이거는 이게 금방 고장나거든. 이게 수백 년 지나서도 과연 움직일지 이게 실물을 우리가 보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감정가를 움직이면 제가 10,000원 더 드릴게요. 예, 아무튼 그러면은 네. 이사매님의 감정가. 저는 500만 원 썼는데 500만 원. 네, 저는 일단 이게 골동품이잖아요. 골동품이니까 어느 정도 오래된 가치가 있고 실적 그리고 가치. 아니 연희갑에도 100만 원 쓴 사람이 연희갑은 아니 골동품 저는 아니야? 300만 원 썼어요. 300만 원. 그러니까 골동품으로서의 가치가 있으니까 일단 100단위는 넘어가야 되고 그리고 전통 있는 소림사에서 만들었고 그리고 움직이고 이렇기 때문에 컬렉팅 인형에다가 모으는 사람으로서 500만 원 정도는 충분히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사람들이 인형이나 이런 피규어를 모아보질 않아서 그런 그러니까. 걸 모르네. 제가 그런가 그나마 보네. 프라모델 조립해가지고 그러니까. 조금 그럼 가격을 기대해봐야 되겠는데요? 인형에 대해서 몰라 이 사람들이. 네, 그러면 평균을 내보죠. 평균 내서 500만 원 쓰셨고 저 20만 원, 2만 원대. 아니 저는 21,400. 저희 둘이 합치면 한 5만 원 좀 되겠네요. 네, 그러니까 좋게 봐줘서 한 70만 원 정도로 어떨까요? 네. 아우 비싸다. 네, 70만 원, 좀 더 써서 한 80만 원. 네. 네. 만약에 움직이는 고양이 인형이었다면 아이고, 저는 또. 한 20만 원 정도 내고. 소림사 철라안상 80만 원. 네. 다음은 제가 준비했는데요. 네네. 저는 의천도령기에서 중요 아이템으로 등장하는 성화령. 아 성화령. 성화령이라고 하면 마교의 신물이거든요. 그렇죠. 마교에 전해 내려오는 그 개방으로 치면 타구봉 같은 거잖아. 그렇죠. 비슷한 이미지죠. 이게 없으면 마교의 정통 내 교주다. 주장할 수 없는 물건입니다. 예. 근데 이제 장무기의 시대 때는 이게 한동안 잠깐 분실이 돼가지고 예, 교주를 그냥 대물림하고 있었는데 어쨌든 이게 교주를 나타내는 신물이라는 그 점에는 변함이 없고요. 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있으면 내가 마교 교주로 행세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높은 점수가 부여되지 않을까. 일단 마교를 먼저 만들어야겠네요. 아니, 마교를 창시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창시할 수 있다. 왜냐면 요 성화령에 그 마교의 어떤 그 교리와 이런 게 다 새겨져 있거든요. 그렇죠. 그 3대령 5소령이라고 그러죠. 네. 이게 교리도 되게 재밌는데 네. 이게 우리나라 동학
그 교리랑 비슷해요. 되게 비슷해요. 고기 먹지 말고 막 이런 거. 예, 뭐 벼슬아치나 군주 노릇을 하지 않는다. 이런 거 국가와의 어떤 긴장 관계를 보여주는 이런 그 계율이죠. 네네. 백성을 학대하거나 해쳐서는 안 된다. 네. 신도들끼리 서로 다투거나 싸워서는 안 된다. 이게 백성과 어떤 연대하고 동지들과 어떤 이런 관계를 만들어야 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세세하게 써 있고 오소령도 다 비슷한 거예요. 부녀자를 존중하고 네네. 뭐 명교를 네. 신의를 지키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써 있다라는 것도 되게 재밌는 설정이고 그리고 이게 세트로 구성되어 있지 않나요? 12세트고요. 그러니까 12자루 세트. 다스 한다스네 한다스. 그러니까 한다스야. 한다스 세트. 그러니까 이게 나름 상품성이 있는 것 같아요. 나름. 12자루 세트. 그러니까 한 세트 한 자루에 얼마, 세트로 샀을 때 얼마 이렇게 팔 수 양은 있는. 좀 많네요. 네. 그렇지 많지. 네. 아니 그리고 이게 좀 네. 중요한 게 페르시아어로 써 있어요. 아. 네, 그래서 페르시아어를 읽어야 효과가 있다는 게 좀 마이너스 요인인데. 그치. 네. 완전 못 읽겠던데. 중동의 뭐 만수르아에게 팔면 되겠네. 그러면 비싸게. 약간 그 고객은 있네요. 교리랄까요? 이렇게 새겨져 있으니까 제가 마교를 부릴 수 있을 뿐더러 마교를 창시할 수 있다. 페르시아어를 알면 페르시아어를 알아야만. 단 그리고 페르시아는 이제 아니야. 사입이 2단으로 몰려서 이제 감옥에 가겠지. 네. 그리고 이제 그뿐만이 아닙니다. 네. 그 나머지 6개의 또 성화령 신공이라는 그 절세 무공이 적혀 있어요.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구냐면은 산중노인 카산이라고 묘사가 되는데요. 실제 역사에도 있는 인물이죠. 실제 역사인물 하산의 사바흐라는 네네. 저희가 왜 어쌔신이라는 말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네네. 네. 어쌔신이 원래 이 하산의 사바흐의 하샤신 네네. 거기서 온 예, 말이지. 이거 거기서 온 말이죠. 그러니까 절세 암살권의 초고수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쓴 그 마교의 무공을 내가 익힐 수가 있다는 거죠. 성화령이 있다면. 네. 근데 다만 좀 사악하기 때문에 익히다가 잘못 익히다가 좀 모두의 미움을 살 수 있다는 게 좀 안 좋은 점이긴 하지만 멋진 물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또 재질이 범상치 않아요. 그러니까. 이 재질이 명교의 오경초라는 사람이 말하기를 오경초가 예금기 그 장기사로 있는 사람이죠. 오경초. 도령도를 다시 벼린 사람이죠. 맞아요. 네네. 이 성화령은 백금 현철에다가 금강사 그 모래죠 네. 등을 이렇게 섞어서 만든 절대 불에 녹지 않는 이 금속이라는 거죠. 어떻게 이걸 만들었는지조차 알 수 없는 그런 단단한 물건. 초절정 무기네. 네, 절대 초절정 무기. 무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무기로도 자주 써요. 이게 마교의 신물임에도 이게 되게 소중히 보관해야 될 그런 물이잖아요. 근데 이걸 무엇으로도 뭐 기스 하나 내기가 어려우니까 다이아몬드 같네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보다 더 세요 이게. 그 도령도로 내려쳐도 막 금도 하나 안 그렇지 나요. 도령도나 의천검으로도 손상시킬 수 없는. 그러니까 엄청나게 센 무기지 기스 하나 못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재질로 내 자동차를 만들면 그 콕콕 자국 같은 거 안 쓰는데. 근데 이게 무기로 어떻게 사용되냐면은 저 나중에 3대 신승과 성화령을 무기 들고 싸우거든요. 그때 묘사가 어떠냐? 은천정의 공격은 모두 강맹하였고 양손은 갑자기 부드러웠다가 갑자기 강맹하면서 변화무쌍하였다. 이 6사람 중에 양소의 무공이 제일 보기 좋았다. 성화령 2개는 그의 손 안에서 돌면서 춤추었다. 갑자기 검이 되었다가 갑자기 칼로 사용하고 갑자기 짧은 창으로 변해서 자, 타, 전, 박 하더니 갑자기 판관필로 사용했다. 게다가 어떤 때는 왼손엔 빗으로 오른손에는 강편으로 하고 왼손에는 철척으로 변하였다. 변화무쌍하네. 그렇게 바쁜 와중에도 서로 부딪혀서 당궁당궁 하는 소리를 내다가 적의 심신을 교란시켰다. 이게 뭐 온갖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모양이 너무 궁금하다. 네, 그쵸. 이게 어떨 때는 심지어 편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채찍으로도 쓸 근데 수 왜냐면 이게 각각의 이 12개의 세트라고 아까 말씀드렸는데 이게 똑같은 사이즈의 12개가 아니에요. 아, 그래요? 각각이 길이나 뭐 이런 두께, 폭, 뭐 이런 게 다 제각각이에요. 그러니까 12개가 완전히 제각각의 이런 무기야. 그러니까 이게 다채롭게 조합해서 개별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지만 서로 섞어서 조합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한 변주가 이루어지는 그 세트죠. 그래서 아이템 검인 세트. 것처럼 사용할 수도 있고 다양한 것처럼 사용할 수도 다양한 있는.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재질은 똑같은데 네네. 재료는 똑같은데 형태가 다양하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으로 운용할 수가 있다라는 장점이 있죠. 신물임에도 이렇게 무기로 써야 되는지 좀 이게 걱정스럽긴 하지만 그런 강점이 있는 물건입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요거 감정을 한번 해볼까요? 성화령에 대한 감정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한번 그 페르시아에 갔다 온 물건이기 때문에 페르시아 산이기도 하고 중원의 물건이기도 하고 좀 역사가 복잡하죠. 다 쓰셨죠? 네네. 감정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야부님. 예, 저는 12억을 12억. 이렇게 왜 세요 또? 왜 이렇게 또 이렇게 세? 일단 이게 재질이 이게 도룡도나 의천검으로도 기사나 내지 못하는 재질이잖아. 그렇긴 하죠. 네네. 어. 한 수 더 높은 거죠, 도룡도랑. 그치. 그러니까 이게 12자루 세트고 네. 근데 하나를 따지면 1억밖에 안 되는 거예요, 제 감정가는. 하나에 1억이야. 근데 그게 당장 대출 내서 살 만도 한. 내가 12개 세트는 못 사였는데 내가 하나는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전체 세트는 못 사도 하나 정도는 구입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내가 하나를 1억에 사놓은 다음에 네. 어떤 돈 많은 사람이 전체 세트를 구하고 싶을 거 아니야. 그럼 나한테 오겠지. 팔라고. 그러면 나는 1억에 샀지만 1억에 안 팔겠지. 알바끼리 그치. 시전하겠다. 그래서 한 10억 불러도 그 사람이 살 거야. 그러면 거기서 시세 차익을 현명하시군요. 재테크를 생각하는 그렇죠. 감정가가 나왔네요. 하나만 사는 게 전략이겠네요. 그렇죠. 하나만 사야지. 그래야 의미가 있지. 그렇군요. 그래서 전 12억 불렀습니다. 되게 마교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사악하다. 예, 동준님 감정가. 네. 1,200만 원. 1200만 원. 12는 아마 똑같을 10분의 1 이군요. 거예요. 예, 예. 근데 저는 이제 여기서 좀 감가상각을 한 게 왜 그랬냐면 일단 페르시아 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제가 배울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떤 종교냐에 따라서는 매력적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뭐 개방의 방주가 되는 녹축장이다 이러면은 매력적일 것 같은데 마교의 교주가 된다 굉장히 배척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가지고 가격을 좀 깎고 배척받지만 간지는 나잖아요. 거지들의 짠 거보다. 말이 마교지 네. 명교고 네. 명나라를 세우는 이런 그 물론 배경이 그렇죠. 되는 물론 그렇지만 그 시대에도 마교로 불렀기 그 때문에 장무기가 교주였잖아. 좋아하긴 하는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저도 세트라는 점에서 12개니까 어떻게 연필처럼 근데 1200만 원. 비싼 연필처럼 1200만 원 한번 100만 원에 사셔서 이제 시세 차익을 남기시는데. 저는 100만 원에 사서 10억에 팔겠습니다. 더 많이 남기시네. 네, 이사민님 감정가. 네, 저는 이게 사실은 이 물건에 대해서는 제가 관심이 전혀 안 가는 거예요. 근데 100만 원? 아니 이게 너무하잖아. 관심이 전혀 안 가고 그리고 그래도 인형보다 싸다고요? 인형보다? 내 거 아니면 다 관심이 없어. 아니 인형에 주조하는 데 쓰는 그 철수랑 성화령 그 철값만 해도 훨씬 성화령이 비싸겠다. 성화령 하나로 아까 그 나한상 인형 한 3만 개는 살 수 있겠다. 아니 어쨌든 뭐 컬렉팅하는 사람은 다 자기 돈 자기 마음대로 쓰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제 오래된 물건이니까 100만 원 했고 그 다음에는 별다른 생각이 없네요 이 물건에 대해서. 그렇군요. 네. 오래된 물건이라 해서 100만 원, 아이폰도 100만 원인데 요즘 나오는 공장에서 막 억만 대씩 이렇게 대량 생산하는 아이폰도 100만 원이 넘어요. 의외의 결정. 알겠습니다. 100만 원. 저는 22조. 22조. 왜 이렇게 또 세? 22조? 국가인가요? 별로 이유는 없고요. 네, 4대강 사업 예산에 맞췄어요. 정치적인 또 저는 마교를 세운다는 거에 엄청난 의미를 좀 두고 또 싶거든요. 이 마교를 세우면 메리트가 있죠. 어떤 엄청난 역사를 세울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4대강 같은. 전복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국가를. 그래서 어떤 국가적인 어떤 사업을 할 수 있을 만한 그 물건이다 판단해서 22조 책정했습니다. 나는 의미는 있네요. 네네. 네. 성화령에 대한 감정가 그러면은 22조가 너무 높은 관계로 감정가가 많이 올라가는 많이 올라가죠. 올라가겠네요. 네네. 네. 한 1조 정도로 하죠. 1조. 알겠습니다. 뭐 네. 그냥 네. 뭐 안 살 거니까. 네. 성화령 감정가 1조. 1조. 네, 다음 보물은 야부님께서 소개해 주시겠습니다. 예, 저는 신조협력 그 스토리와 연관된 아이템을 하나 소개를 할까 합니다. 저희가 좀 소소한 아이템들이 많았잖아요. 네. 근데 아이템 중에 가장 신조협력 편에서 가장 최극강의 아이템은 이게
2부에만 중요한 아이템이 아니라 3부로까지 의천도룡기로까지 이어지는 의천 궁극의 그 아이템. 검과 도룡도가 되는. 그쵸. 네. 현철중검. 현철중검. 야, 이거는 드디어 진짜 무기가 나왔네요. 현철중검은 너무나 중요한 아이템이어서 이렇게 저희가 나중에 따로 시간을 할애해서도 다 자세하게 다룰 테지만 네네. 여기서는 짤막하게 감정 관련한 이런 정보들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일단 현철중검은 검마인 독고구패의 무기죠. 네. 독고구패. 너무 외로운 사람이야. 그래서 한 번도 패해본 적이 없어서 패하기를 원하는. 졌으면 한 좋겠어. 번만 졌으면 좋겠어. 누가 나 좀 한 번만 이겼으면 좋겠어. 이런 그 대단한 독고구패의 아이템으로서 그 검총에 검 무덤에 함께 묻혀 있다가 양과에 의해서 나중에 발견되고 양과의 소유물이 되죠. 네네. 이 현철 중검에는 이런 글자가 새겨져 있습니다. 중검 무봉 대교 불공. 이게 중검 무거울 중자 검검자니까 무거운 검은 봉이 없다. 다시 말해 그 칼끝이 이렇게 무디라는 날카롭지 않다라는 얘기죠. 네네.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날이 없다는 거고 대교 불공은 대교 클 대자에 교묘할 교자. 아주 큰 대단한 기교는 대단한 교묘함은 불공 뭔가 인위적이지 않다. 자기적이지 않다. 자연스럽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이 8글자가 새겨져 있고 이거는 실제 이 매우 도가적인 이런 철학을 반영하는 구절이에요. 네. 이게 노자의 도덕경에 나오는 내용을 그대로 따온 거거든요. 네네. 노자 도덕경에 대교 약졸이라고 있어요. 크게 공교한 것은 졸렬해 보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크게 공교한 것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인위적으로 뭔가를 이렇게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어눌해 보이고 더 질박해 보이고 뭔가 이렇게 다듬지 않은 듯한 맞아요. 이런 것이 이제 도가에서 가장 중시하는 이런 철학적인 이런 태도인데 네. 이것을 무학화시키면 현철 중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 이거는 엄청나게 무거운 검입니다. 아시다시피 한 1m 정도 돼요. 길이로는. 그리고 무게 정도는 한 50kg 정도 가량 되는. 네. 근데 이게 이제 재질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이게 우리가 처음 감정한 게 아니라 윤국서라고 혹시 아세요? 윤국서 알죠. 수반자 네. 이마성. 그 서양인인 그 윤국서가 이 현철중검을 처음으로 감정한 사람이야. 네. 이 사람이 물론 가격으로 감정하지는 못했는데 너무 비쌀 것 같아서 이 현철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떨어진 운석이다. 아. 그렇기 때문에 지구에 없는 이런 재질이에요. 네. 그래서 엄청나게 귀한 보물 아니겠습니까? 그게 윤국서의 이런 어떤 감정이에요. 기본적으로 현철이라는 게 이렇게 아주 대단한 물건이기 때문에 많이 탐냈거든. 게다가 윤국서는 막 장신구와 보석을 막 두르고 다니는 애잖아요. 그 채찍에 보석들이 막 박혀있죠. 네. 그렇지? 사용하는 채찍에. 그 중에서도 그 황금 연편이라고 하는 그 황금으로 된 채찍 안에 금강석, 다이아몬드 조각을 이렇게 달려 있거든. 근데 그 다이아몬드 조각으로도 현철 중검에 기싸나 나지가 않아. 그러니까 성화령이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영문 2부에서는. 이제 의천도령기 시대에 가면 이제 성화령이 등장하면서 그 현철 중검의 의미는 이제 도룡도 의천검으로 이렇게 뭔가 바뀌지만 네. 거의 성화령 수준이라고 할 수가 있고 이게 너무 무겁고 날이 무디기 때문에 그 무봉한 날이 무딘 이런 검이기 때문에 이게 제대로 막 날렵하게 휘둘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무기를 제대로 사용하려면 엄청난 이런 힘과 엄청난 이런 중검을 다스릴 수 있는 내공과 경력, 기력을 갖고 있어야 되거든. 네. 아무나 쓸 수는 아무나 없겠네. 쓸 수 없어요. 그래서 이 검에 단점이 있다면 이 아이템을 우리가 갖는다고 해서 우리 같은 사람이 이게 제대로 이게 운영을 못해요. 들고 다닐 수도 없잖아. 들고 다니기도 무거워. 어디 꽂아놓고 그냥 50kg 정도 되는 건데 50kg 정도 되는 무공을 검을 들고 우리가 경공을 어떻게 달려?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무공이 뛰어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좀 이렇게 무용지물인 무용한 거잖아요. 이런 물건이라는 이런 좀 게 있습니다. 드래곤볼에 보면은 제트 스워드라고 나와요. 나오죠. 예. 개왕신기의 보물인데
손오공의 아들인 손오반이 들고 휘두르는 그 장면이 있거든요. 엄청나게 무거운. 제 생각에 현철중검이 딱 그 정도 느낌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래서 현철 중검이라는 이 아이템이 제대로 이렇게 누군가 그 정당한 이런 돈을 지불하고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제대로 그 아이템의 진가를 발휘하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보조 아이템들이 수반되어야 됩니다. 중검 하나만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장식용으로 사용하는 거 말고는 아무 쓰잘데기가 없다. 이게 장식용에 머무르지 않으려면 어떠한 추가적인 보조 아이템들이 필요하냐? 신조. 제가 정리를 했습니다. 예. 신조 첫 필요해. 번째 1번. 독고구패의 신조가 반드시 지도 편달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신조가 먹여주는 그 은은하게 금빛이 감도는 독사의 쓸개. 이거를 먹어야 내공이 증진됩니다. 이걸 안 먹으면 이 검을 제대로 휘두를 수가 없어. 어렵네. 그리고 세 번째. 봉우리 사이에서 커다란 백룡 같은 폭포가 아래로 굽어치며 떨어지는 거센 물살이 반드시 필요해요. 환경 그 토대 조건으로서. 그다음에 그 퍼펙트 스톰이라는 영화 아시죠? 네네, 거기서 알아요. 파도가 엄청나게 밀려 닥치잖아. 그런 바닷가에서 그 연습을 해야 됩니다. 수련할 수 있는 환경. 그렇지. 바닷가에 그래서 집한 채. 거센 물살과 어떤 파도 이게 반드시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환경에서 특히 그 거센 바다 속에서 수련을 하기 직전에 반드시 오른쪽 팔이 잘려야 됩니다. 그래야지 한쪽 팔만으로 그거를 그 대단한 파도의 힘을 이렇게 맞서 싸우면서 이게 중검을 제대로 휘두를 수 있게 되거든요. 대가가 너무 큰데요. 그렇지. 외파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외파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냥 자기가 자기 팔을 자르면 안 되고 반드시 곽부 같은 여자를 만나서 곽부에 의해서 여자한테 잘려야 돼. 사지 말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이 사이에 반드시 이게 중검을 대단하게 이렇게 중검수를 익히려면 신조와 함께 이게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하고 있고 사랑하는 부인이나 가족이 있는 사람은 이런 수련을 절대 하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정말 사랑하는 소중한 연인과 헤어지는 아주 비극적인 이런 어떤 경험을 해야 돼. 소용료 같은 연인과 헤어져야 이 중검수를 제대로 익힐 수가 있다. 양과가 되는 방법을 총 정리하신 거든요. 소형력급의 여자를 일단 만나야 된다라는 거. 이게 좀 어려운데? 어려운 그런 포인트긴 합니다. 네, 안 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예, 현철 중검에 대해서 아주 일목요연하게 잘 정리해 주시고 그러네. 마무리는 이제 하우 투 비어 양과로 마무리해 주신 야부님이셨군요. 그럼 감정의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좀 고민이네요. 이거 얼마에 사야 돼 이거? 팁을 좀 더 드리면 이 현출중검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중에 이게 도룡도와 의천검으로 이렇게 다시 재주조되면서 그 무목유서와 구음진경까지 얻을 수 있다라는. 아 그게 근데 심판에서 수정이 된 게 거기서는 바뀌죠. 네, 군자검이랑 숙녀검으로 만들죠. 의천검을. 이게 하나의 검에서 두 개의 도검이 나오기 좀 힘들다고. 그러니까 중검 자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베르세르크에서 나오는 식으로 크지가 않고 그냥 검처럼 실제로는 생겼는데 무겁다. 1m짜리니까. 그냥 검으로 생겼는데 무겁고 그냥 무디다 이런 느낌인가 봐요. 그렇죠. 그러니까 1m 정도면 그걸로 도룡도부터가 엄청 일단 큰데. 사이즈가 크기 때문에 아마 개정을 한 게 김용 선생이 이게 현찰중검으로 도룡도 만드는 정도밖에는 그게 견적이 안 나오는 거야. 그래도 이제 저는 개정판보다 옛날판이 좋아요. 맞아요. 이게 갑자기 궁자검, 숙녀검 이렇게 득보잡이 나와가지고 이게 중요한 의천검도 의천검의 떨어졌어. 내력을 설명한다는 게 이상하잖아. 맞아. 양과의 현찰중검으로 3부의 가장 중요한 두 개 아이템이 설명이 돼야지 그게 아기가 맞지. 맞고 더 재밌죠. 네네. 네 그러면 감정가 공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밤. 예, 얼마예요? 한치. 저는 400억 채찍습니다. 세다. 이렇게 세게 왜 보여요? 400억? 네. 일단 그 현존 중검만의 가격은 아니고요. 그 아까 말씀드린 아. 딸려오는 세트까지 해서 400억이에요. 아니 그게 없어서 가치가 더 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걸 할 수가 없으니까. 아니 무목유서와 구음진경을 얻을 수 있다면 그게 하나의 아이템이 아니라 다른 아이템들이 이렇게 그러니까 무목유서와 구음진경은 없는 걸로 했어요. 왜냐면 그 제가 구에다 넣어야 되기 때문에 그것까지 하면 너무 비싸서 안 되고 그거 빼고 네, 그거 빼고 이제 곽부 값이랑 신조가 합쳐서 400억 매겼습니다. 400억. 네. 사람을 그래도 비싸네. 1, 2억은 매길 수 없죠. 정말로 인신매매를
네, 사매님은 저는 그래도 1,000만 원 썼는데요. 그래도 여태까지 제가 쓴 것 중에 제일 좀 세게 뭔가 썼어요. 보니까 뭔가 사매님이 좀 인색해. 스케일이 짜네요. 제가 가난한 예술가라서 1,000만 그래도 원. 가장 비싼 거네요. 그러네요. 사매님. 네. 어떤 점이 그렇게 매력적이었어요? 일단 저는 좀 양가의 검이라는 데서 좀 저한테는 어떤 주관적인 느낌으로 좀 양가의 모든 인생이 다 녹아져 그래서 있는 좀 듯한. 비싸게 매긴 게 1,000만 원. 그렇죠. 제 인색해요. 중고차 가격도 안 돼. 그러네. 차 한 대를 못 사. 그러니까. 차가 없어요 제가. 네, 동주님의 감정가? 네, 저는 50억. 50억도 좀 나가는. 이것도 저는 뭐 회사원이고 경제적인 걸 고려를 했는데 현철 중검 자체가 현대는 필요가 없을 것 같고 칼 들고 다니면은 잡혀간다. 그렇기 때문에 이 운석 가격을 검색을 해서 운석 가격. 그람당 10만 원 쳐서 운석 네, 가격. 네, 그래서 운석이 되게 희귀하니까 50억을 한번 책정해봤습니다. 네네. 50억. 저는 88억을 책정했습니다. 되게 디테일하네요. 일단 이거를 좀 설명하기 전에 우리나라의 그 신라 시대 때 황금 보검, 황금으로 된 그 보물검이 73년도에 출토된 적이 있었는데요. 네, 근거가 그때 있군요. 네. 그때 감정가가 얼마였냐면 그 전문가들이 이 가치는 너무 값을 매길 수 없는 정도의 가치 아니겠어요? 신라 그렇죠, 시대 사실은. 네. 황금 보검인데 네. 그때 가치를 1조 달러를 매긴 달러. 오. 1조 달러? 1000조. 네.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가격이지. 그쵸, 그러니까 네. 이건 값을 매길 수 없다라는 감정가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준해서 매기기는 좀 그렇고, 왜냐면 신라 시대라면 양가가 살았던 네네. 때보다도 훨씬 과거거든요. 훨씬 이전이죠. 양가는 송나라 때니까 고려 때죠. 네. 네. 그래서 다른 사례를 한번 이렇게 참조를 해봤습니다. 2012년에 난징에서 중국 네. 난징에서 걸륭제 보검. 걸륭제라는 거는 네. 청나라 때 황제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네. 예, 강희제, 옹정제, 걸륭제로 이어지죠. 네. 그 18세기 청나라 황제인데요. 그 걸륭제 그 보검을 이미 이제 경매 시장에 나왔나 봐. 네. 그때 최초 감정가가 5천만 위안. 우리 돈으로 88억. 그래서 걸륭제 때가 청나라 때고 송나라 때는 더 전이긴 훨씬 하죠. 더 전이긴 하지만 이게 아무래도 걸륭제는 황제 보검이고 이거 양과의 현철중검은 이게 독고구패 보검이라는 점에서 강호의 입장에서는 이게 양과의 현철중검이 중하지만 그렇죠. 어떤 이런 황제 권력 그렇죠, 예. 그리고 국가 권력을 중시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걸륭제 보검이 더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지 네. 않겠습니까? 이거는 황제의 거니까 네. 양과의 것과 황제의 것의 차이이기도 하고 그런 점에서 이게 걸륭제 보검 가격인 88억에 준해서 양과의 가격도 한 88억 정도면 되게 비현실적인 감정가는 아니다라는 생각이 오늘 본 감정평 중에 제일 구체적이고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88억. 그럼 88억에 이제 제 감정가가 400억이었으니까 조금 더 올려쳐서 한 100억 정도로 어떨까요? 그렇죠. 예. 현철중검 100억. 예. 100억에 저희가 매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나왔던 그 감정가들 대략 어느 정도 액수들이죠? 가장 저렴했던 게 얼마였죠? 제가 지금 철 기억이 나- 안 그거 난상. 70만, 80만 원인가? 아, 그거 말고는 살 수 있는 게 없다. 다들 비싸서. 감정가 엉망이네요. 체계가 없어. 김용 선생이 이제 그 전문가로 출연을 하셔서 이거는 그러셔야겠네. 어느 정도 가격이 적당하다라고 딱 이렇게 평가를 해주셔야 이게 정리가 되죠. 그러면 좋겠다. 저희는 이제 패널들끼리 이제 이것저것 설왕설래한 거고. 네. 네, 오늘 감정쇼 상품 하품 재미로 한번 해봤는데요. 네네. 생각보다 좀 짜임새가 괜찮은 것 같아서 다음에 또 기회가 생기면은 한 번 더 해보도록 하죠. 네. 재밌네요. 예. 지금 뭐 저희 안 하는 것들이 무지 많기 때문에. 이건 무궁무진한 아이템들이 있기 때문에 네. 다음번에 또 이 비전문가, 그러니까 일반인, 무협을 모르시는 분 모셔서 한번 해봐도 재밌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청취자분들도 좀 다뤘으면 좋을 만한 이런 아이템들 이런 것들 네, 좀 추천해 자기만의 주셔도 보물. 좋고 예. 이 감정가를 한번 매겨보시는 것도 나름의 근거를 갖추고 감정가를 매겨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도 소중한 시간 꾸며주신 야부님, 동주님, 이사면님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저희는 또 재밌는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조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